네, 커피 마시면서 돈 얘기하는 시간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말이 오늘은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물론 너무 인텔리시고 내용도 저희가 미리 네. 받아봐서 너무 좋지만 네. 또 굉장히 훈남이시고 아 네. 그렇네요. 네. 오늘 박지영 아나운서가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아쉽네요. 저 대신 나왔으면 네.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 다른 분이 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 앉아 계셨으면 집에 못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개부터 조금만 해주실까요? 네, 저는 SK증권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동희라고 합니다. 네. 오, 간략하네요. 아, 네. 어떻게 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귀한 분이 나와주셨어요? 요즘에 안 그래도 반도체가 업황은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시장 때문인지 주가는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대체 이거 뭐 언제까지 안 좋은 거냐라는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좀 여기저기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제부터 좀 좋아질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네. 네, 여기저기 조금 요청들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장은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힘든 구간이 좀 시작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반도체 사가지고 지금 2년째 주가만 보고 있거든요. 아 할머니까지. 네, 할머니 그래서 분까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핵심 관심사입니다. 오늘 좋은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해주셨는데 뭘 감사해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말 없으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커피 드린 거 네. 저희 또 캐주얼하게 또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네. 그 사장님하고 대표님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 떨쳐내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먼저 송 대표님이 좀 반도체 사실은 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얘기만 1시간에도 모자라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렇잖아요. 빨리 좀 진행을 네. 해야겠네요. 궁금한 거 쪽쪽 다 물어보고 네. 빨리 또 보내드리죠. 그 질문을 제가 좀 두 가지를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 반도체가 너무 좋다. 의견들이 많잖아요.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뭐 핵심 주도주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은 솔직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제 부진한 상황도 있고요. 근데 그 이유랑 그리고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계속 연일 터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자재 값도 폭등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시에 반도체 가격에는 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뭐 자동차도 반도체 수급 난 문제도 있고요. 또 전쟁 이슈가 되면 또 영향을 또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 질문을 좀 엮어서 이제 왜 최근에 부진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각종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짜리 답변용 질문 아니에요? 모든 거를 다 망라해가지고 한 번에 엮어서 물어보시는 핵심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거는 좀 시장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업황은 이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사실은 뭐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좀 가장 좀 임팩트 있게 좀 타격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뭐 수급적으로는 뭐 LG 에너솔루션 상장 이슈도 좀 수급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 보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분쟁 역시도 이 반도체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좋게 볼 수 있는 명분들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업황이 좋든 나쁘든 지금 같이 지금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황만 놓고 보면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그 사이클이겠죠. 근데 가격이 오르려면은 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는 초과 수요 상황이어야 되고, 또 초과 수요여도 그게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서 초과 수요인가 아니면은 공급이 견조하게 있는데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제 초과 수요인가,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밸류를 줄 수 있는 포인트라 보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지만은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는 수급적으로 타이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언론 기사나 그리고 여러 업데이트를 해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요에 대한 전망이 크래시가 났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뭐 수요가 엄청 세게 올라오는 상황은 사실 아닌 거죠.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공급 차원에서 자꾸 지금 공급상의 병목을 만들려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물류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증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뭐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이 주요 장비사들도 부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비의 출하 시점들이 예상보다 좀 딜레이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증설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공급 증가에 대한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할 수 없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메모리도 타이트한데 기본적으로 비메모리도 같이 종합이 되어야 핸드폰이든 PC건 서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관점에서의 쇼티지도 같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지금 공급상의 병목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황 자체는 더 타이트해질 것 같다, 더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냉정히 봤을 때는 이건 지금 공급이 지금 캐리를 하고 있는 타이트함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라 보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러면은 업황은 괜찮지만 공급이 줄어들어서 업황이 좋은 거면은 아주 좋게 보기는 힘든 거 아니야? 수요가 올라와야지 정말 업황이 찐으로 좋은 거 아닐까라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그런 프레임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최근에 낸드도 이제 키옥시아 펩 사고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또 낸드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디램이건 낸드건 계속 지금 공급 제약 조건들과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꾸 공급 우려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 수요가 세게 올라오기는 지금 대변수가 너무 지금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깊게 좀 봐주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네. 지금 막 말씀하신 그 공급에서 병목 현상 결국은 어쨌든 코로나가 큰 변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네.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고 리오프닝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요거는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이슈들 아닙니까?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병목을 야기했던 거는 코로나가 전부는 사실 아니었고요. 이게 코로나 시절에 이제 국내는 그나마 좀 라인들 셧다운이 별로 없었는데 해외들은 좀 셧다운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업황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체인이 증설을 해야 될 시기에 그 증설을 제때 하지 못한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서 보면은 메모리 상에서의 병목이 해소가 된다고 해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8인치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들도 같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이제 업황이 추가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기판 쪽 플립 FPGA 서버 쪽에 대한 병목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거기는 또 기술적으로 또 이제 빨리 수요를 잡고 램프업을 시키기에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공급이 빨리빨리 올라오기가 되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 사이에 수요만 조금 올라와주면 되게 예쁘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당장에는 아직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업황은 좋고 예상보다 지금 업황이 괜찮아서 작년 4분기건 올해 1분기건 디램 고정가나 현물가 예상 이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그것들을 당장 공격적으로 좀 봐주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게 지금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복합적인 노이즈들이 많이 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레벨 다운되는 모습은 거의 관측이 안 되고 있는데 공급이 계속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전통적인 프레임으로는 업황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업황이 좋으면 이제 후행적으로 물량이 증가해서 그 수요를 다 흡수를 그쵸, 해야 되는데 네. 빨리빨리 공급이 증가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네. 옛날에는 그게 이런 이제 이슈가 없었으니까 다 결과적으로는 시차는 있지만은 그 시장 수요는 흡수한다는데 그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들을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게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나온 현상에 대한 네. 전달이시고 네. 실제로 이제 한 연구원님이 보시는 상황은 네. 그렇게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보세요? 좀 회의적인 센티먼트를 보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우려고 네. 기후 쪽이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건 현실인데 다만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그렇죠. 것인가의 그게 차원이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지금 수요가 기본적으로 이제 1Q까지 비수기에 진입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2Q부터는 이제 업사이클에 진입을 하고요.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DDR5 사이클이 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디램 고부가 디램에 대한 페네트레이션 레이쇼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시클리컬한 그 시즈널한 모습 이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DDR5의 비중이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조금 더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을 더 열어준다?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지
공급이 무한정 옥죄어지기는 힘든 상황에서 수요만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업황 자체가 턴하는 모습은 되게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상으로는 네 완전히 뭐 베스트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결과적으로 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라 보고 그 시간에 기대서 언제까지 이제 이게 이럴까라고 봤을 때는 과거와 다른 점은 하반기에 이제 DDR5 사이클이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것들이고 지금 수요가 과거 대비해서 다운 사이클이지만은 그 이상으로 지금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다라는 점도 네. 디맨드는 되게 견조하다라고 시장에서 인지할 만큼의 업황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해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밍의 싸움이지. 근데 이제 다 좋은데 그 일단 저는 이제 근데 우크라이나발 사태를 보면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이제 갑자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수요 측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수요 측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수요 측에?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실 반도체는 그 다 필요하겠죠. 더 다 필요한데 근데 원재료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좀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건 반도체에 국한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고요. 정도의 차이는 사실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미칠까에 대한 또 전망도 같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또 커머니티 애널리스트는 또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 좀 되게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편안히 얘기하면 너무 오래 지속이 되어버리면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반도체 딴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뭐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도 한번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뭐 한국 반도체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잘 모를 시절이니까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반도체 공정 가스 중에 그 네온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온가스. 네. 이 네온가스가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공급량의 한 70% 초반 정도 하고 있는 70% 초반 정도. 초반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없으면 못 만드는 거네요. 근데 이게 전체 반도체 모든 소재 중에서는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게 그 노광 공정 중에서 불화아르곤 액침이라는 노광 공정이 있어요. 근데 노광 공정에 엑시머 레이저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엑시머 레이저는 그 모든 소재들이 혼합된 형태인데 거기서 네온가스 비중이 8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온가스가 가격이 오르면 일단 엑시머 레이저 가격이 올라야겠죠. 2015년에 네온가스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엑시머 레이저는 거의 한 40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큼 가격이 오를까는 사실 좀 가봐야 되는 문제고 좀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 지금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공정상에 봤을 때 비용 증가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수급은 타이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메모리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은 협상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수요가 있다고 해도 그 수요처들이 그 가격에는 그렇죠. 못 맞출 수도 있죠. 그렇죠. 수요가 오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리스크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예 이제 공급 자체가 잘 안 돼 버리면 라인 가동률이 멈추게 되는 이슈로 발생을 합니다. 뭐 멈추진 않겠죠. 그렇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미 수급이 타이트한데 가동률이 빠지면 수급은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되게 수요와 공급률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포인트라고 봐요. 다만 이게 핵심은 이게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지에 대한 전망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가 제주주에는 너무 어렵다는 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광 장비 쪽에 공급되는 이 아르곤 가스는 혹시 ASML 쪽에서 그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뭐 전반적인 노광 자체가 ASML 점유율이 사실 압도적으로 높고요. 뭐 ASML 말고도 이머전 ARF는 있는데 아무래도 ASML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SML도 제대로 그 모든 회사들이 ASML 장비를 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EUV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야 이게 조금 더 그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노광 장비 못 들어오면 라인 셋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증설도 그만큼 빨리빨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업황은 더 타이트해지는 건데 문제는 투자가 제때제때 빨리빨리 못 일어나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기에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예.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니까 네네.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투자가 계획된 대로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면 노이즈가 하나 더 껴버리는 네, 거네. 낄 수 있다는 점에서 아.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좀 복잡한 이슈라고 생각이 그러면 들어집니다. 진짜 뭐 네. 반도체 입장에서만 봤을 때 물론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전쟁 없이 좀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가야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그렇죠. 이거는 반도체가 아니어도 주식시장으로 봐도 음. 네 그게 제일 예쁜 베스트 그림일 시나리오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면전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공부를 못하고 막 이래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우크라 주재의 미국 국무부 직원이 이제 폴란드로 이동 중이다 이런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 선물 지수는 17% 음.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어제 저녁에는 뭐 8%부터 빠지더라고. 요 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이따가 뭐 저희가 뭐 개장할 때 또 반영이 되는 아, 이슈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해 봤고 또 추가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TSMC 얘기 조금 아 중요한 이슈죠. 해볼게요. 여기 뭐 적혀 있는 질문은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추진. 가격 인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파운드리 업체도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데 요게 반도체주한테 호재인지라는 질문이 있고 여기에다 TSMC가 뭐 미국 공장 짓는 거가 뭐 딜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지금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훨씬 더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네. 이게 비메모리도 사실은 뭐 6인치, 8인치, 10인치로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네네. 6인치는 너무 레거시한 거니까 조금 제쳐두면 8인치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게 8인치가 아무래도 엄청 오래된 공정이다 보니까 신뢰성 측면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나 이쪽에 네. 사실은 되게 많이 들어가요. 특히 MCU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8인치의 문제가 수급은 타이트한데 그만큼 이제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8인치는 구조적으로 증설을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가요. 증설을 하려면은 일단은 뭐 땅도 있어야겠지만은 이제 팹 짓고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의 트렌드가 10인치 웨이퍼로 넘어온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12인치로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8인치의 이슈가 최근에 뭐 1년 2년 사이에 벌어졌지 사실 그 전에는 이렇게 업황 호조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8인치가 네. 자동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차도 가장 많은 부분에 포함하고 있는데 워낙 레거시한 컨슈머양 그러니까 되게 단단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그쪽에서 이제 자동차가 가장 큰 임팩트를 지금 주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증설은 하셔야 되는데 새 장비를 없다. 구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중고 장비까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만큼 빨리 수급으로 공급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12인치화가 돼야 될 거예요. 네네. 근데 똑같은 아이템에도 8인치 했던 거를 12인치로 돌린다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8인치는 특히나 업황이 타이트한 것들은 단기로 풀리기에는 거의 뭐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일단은 업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일단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네, 가격이 올라야 업황이 좋은 건 맞잖아요. 근데 특히나 그리고 지금 비메모리는 요즘에 최근에 뭐 자동차 쪽, 그러니까 ST마이크로 등 같은 MCU 업체들이 이제 불량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지금 내비게이션용 MCU가 없어가지고 차가 출하를 못 하고 있는. 그 MCU 한 2달러짜리 아니에요? 2달러 3달러짜리. 뭐 다 케바케입니다 가격이. 근데 그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게 부족하니까 나머지 다 만들어 놨는데 칩이 안 꼽히니까 출하가 안 돼서 최근에 왔다 갔다 하는 사진들을 보면은 이 차를 둘 데가 없으니까 막 스피드웨이에도 막 다 그냥 이만큼 정차를 시켜서 그냥 지금 쌓아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옵션을 빼고 차를 판매를 하기도 한다. 근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없이 나가는 차가 사실은
물론 뭐 저희는 팀앱 있잖아요. 팀. 차에 들어가는 내비를 잘 안 쓰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BMO리는 계속 타이트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 인상률이 또 있는 게 BMO리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쓰는 웨이퍼랑 비메모리에서 쓰는 웨이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형 웨이퍼는 그 폴리시드 웨이퍼라고 하고요, 폴리 웨이퍼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BMO리는 그 에피 웨이퍼라고 네. 하는데 이게 BMO리 쇼티지가 계속 심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웨이퍼 업체들이 에피 웨이퍼 위주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증설을 하고 있는데도 병목이에요. 지금 거의 부킹을 3년, 5년을 해야 됩니다. 지금요. 네. 투자비를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수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타이트하게 3년, 5년 부킹해야 증설할 거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 웨이퍼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8인치건 12인치건 간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래서 거죠. 그거는 호재다. 네,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증설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반도체 팹을 유치하기 위해 이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BMO리가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위 업체인 TSMC나 삼성전자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접었던 이제 인텔까지 왜냐면 미국 국적은 인텔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까지 이제 다시 이제 파운드리 진영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의 증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TSMC의 증설이 계획 대비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플라이 체인 단의 그 병목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 제가 삼성전자 그 DS 하는 직원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잘 몰라서 TSMC랑 삼성전자랑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던데. 어떤 관 그러니까 기술력 파운드리가 측면에서. 네, 파운드리에서.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기술력 보여집니다. 앞으로 네. 그런 미래 예측 측면에서도 근데 그렇게, 그거는 사실은 좀 가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다만 아. 과거 대비해서 조금 더 삼성전자한테 환경적으로 우호적일 수는 있는 건 점점 선단 공정, 그러니까 사실은 선단 공정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이 공정을 예쁘게 만들어냈으니까 팹리스들한테 네. 우리의 파운드리를 활용해 주세요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점점 앞선 선단 공정을 가능한 업체가 사실 이제는 TSMC랑 삼성전자밖에 밖에 없어서. 없다라는 점이 TSMC가 충분히 시장 수요를 다 풀리 흡수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남는 거. 과거 대비해서는 전자한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고 선단 공정의 EUV가 사실 지금 BMO리는 필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EUV에 대한 수급 차원에서 봤을 때도 선두 업체들이 더 엔트리 베리어를 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파운드리 전자한테 좀 기회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궁금하시죠? 예,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다들 비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나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많이 잘은 모르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 반도체 그 소부장에 대해서 국가도 많이 밀어주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2022년 그 반도체 전망하고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부장 쪽에서 기업들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네. 거기에서 좀 좋아 보이는 네.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뷰는 네. 일단은 지금 디램 고정가가 4분기 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2분기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낙폭 측면에서는 2분기 때부터는 고정가 하락의 낙폭을 줄여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분기 때부터 이제 디램 고정가가 QOQ로 반등할 수 있는 다시 업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 때부터의 그 DDR5 이제 페네트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업황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게 올해 반도체 투자가 얼만큼 증가하는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투자가 네. 증가하면 후행적으로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비에 대한 수급, 부품에 대한 수급 이슈나 그리고 지금 이번 작년 4분기 때 삼성전자가 디램 빅그로스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안 하신 겁니다. 1분기도 빅그로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량 밀어내기를 지금 안 하는 상황이라 당장 1분기, 2분기도 시장 우려 대비해서는 고정가에 대한 가격 레벨이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의 채널 체크에 따르면은 올해 캐펙스도 네, 공격적으로 집행되기에 좀 만만치는 않은 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공급 우려에 대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는 조금 많이 낮은 상황에서 이제 수요만 조금 돌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하반기 때부터 업황은 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급망 이슈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이슈 이런 거 사실은 좀 티나게 전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전망을 바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증익이 가능한 세그먼트를 좋아하고 예를 있어요. 들면.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네, 외주 업체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업황을 타지 않는 회사라는 건 없습니다. 네, 다 네, 네. 업황을 탑니다.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닝이 차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메모리 후공정 외주 업체이기 때문에 예. 외주를 정책적으로 얼만큼 줄 것인가가 업황 이상의 성장을 할지 업황 이하의 성장을 할지를 네.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겠네요. 작년부터 후공정 외주 비중 자체가 지금 높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전망을 하고 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후공정 외주 비중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미세화가 그 동안에는 전공정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네. 왔습니다. 근데 점점 그 전공정을 통한 반도체 미세화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화에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돈은 더 많이 필요하고 공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율을 잡을 때까지도 과거 대비 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공정을 통한 미세화가 점점 병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후공정 패키징으로 보완하고 후공정을 통한 미세화로 지금 칩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팬아웃 WLP라든지 PAP라든지 뭐 TSV라든지 HBM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 자체적으로는 후공정을 하이엔드 패키징 위주로 기술 개발과 증설을 하실 명분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반도체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던 상대적인 미들 로우엔드의 칩까지 계속 떠안으면서 같이 증설을 하기에는 비용적으로나 토지적으로나 그리고 인력 수급적으로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러니까 인하우스라고 불러요. 반도체 업체가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후공정을 쳐내는 물량들. 인하우스에 대한 정책이 이제 하이엔드 위주로의 증설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담당하던 상대적으로 저부가 사업이었던 그들 입장에서는요. 미들 로우엔드는 외주화를 그렇구나. 정책적으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이런 명분들은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외주를 주려면 주는 사람도 외주를 주는 때 얻는 이득이 있어야겠지만 네. 받아가는 외주 업체들도 그걸로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과거에는 국내 외주 업체들이 다 라인이 국내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패키징은 후공정은 네. 인건비를 낮추는 거 외에는 딱히 비용을 레벨 다운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원재료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과거엔 다 국내 업체들이 국내 라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인건비를 낮춰봤자 얼마큼 낮추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베트남, 필리핀 같이 동남아의 라인을 셋업을 하면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더 싸게 그 인하우스에서 담당하던 미들 로우엔드의 칩들을 외주를 줄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는 그 업체들 입장에서도 과거의 비용 구조로는 그들이 주는 단가가 수익이 안 났는데 인건비가 많이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템들을 받아도 수익이 나는 구조로 그래서 그 이익을 또 다음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의 업체들이 후공정 외주 비중이 증가하면서 업황 이상의 성장을 할수 할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메모리 여기서 후공정 질문 하나 있는 게 네. 전공정에서 미세화를 담당했다가 이 부분을 네. 이제 후공정 업체들에게 이제 외주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공정에서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후공정 업체들에게 그런 말씀 맞으시죠? 그러니까 전공정에서의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후공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후공정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엔드 패키징이 필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인하우스는 그 하이엔드에 대한 기술 집중을 개발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기존에 그들이 하고 있던 미드 엔드 로우 엔드에 대한 칩들은 외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인하우스에 대한 효율화가 충분히 가능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그거를 부분이 하려면 생겨나는 그만한 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네. 그 기업들이 꽤 많이 있나요? 꽤 많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국내에 지금 후공정 외주 업체라고 하면 그나마 좀 볼륨이 되는 업체들이 이제 SFA 반도체나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시그네틱스 정도가 이쪽에서 조금 볼륨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네. 이제 모듈 담당하는 한양 디지텍 음. 같은 업체 좀 주요 업체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더 작은 업체들은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이제 좀 볼륨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애초에 지금 외주화 비중이 늘어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하이엔드 패키징이 외주화가 되는 사이클은 지금은 아니고요. 전자가 인하우스에서 가지고 있던 미드엔드, 로우엔드의 칩들에 대한 패키징들이 외주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충분히 대응은 가능했는데 가져가도 한국에서의 원가 구조 갖다가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된다고 해도 이게 지금처럼 하이엔드 패키징에 대한 중요도가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게 외주를 많이 준다는 게 되게 리스크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힘들게 웨이퍼를 만들어서 이제 네. 검사를 한 다음에 네. 양품 웨이퍼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패키징에서의 만약에 실수가 생겨버리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과 시간과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스크랩이 날아가죠.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마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중요도는 높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외주를 많이 주기는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구조였다가 이제 하이엔드 패키징이 대두가 되고 이제 더 싸게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니즈가 부합을 하게 된 사이클이 작년부터였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업황 이상의 성장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충분히 좋아 보이고 이제 그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원가적인 메리트를 줘야만 하기 때문에 동남아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그 수혜가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면은 거고요. 지금 종목 주신 것 중에서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아까 뭐 등등등등 네. 해서 주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면 네. 어떤 종목이 제일 괜찮아 보이시고 네. 주가는 하반기에 이제 전체적인 그런 뭔가 비즈니스적인 센티멘트가 좀 턴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주가는 언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뭐 네. 기대할 수 있는지. 네, 일단은 동남아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요. 한국에는 하나마이크론과 SFA 반도체와 한양 디지텍 이 세 개 업체만 동남아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좀 수혜를 좋게 볼 수 있는 구간은 맞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은 심플합니다. 이 외주 비중이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이제 그들이 좋아질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질 수 있는 그 시점이 사실은 저도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지금 2022년이잖아요. 24년 5년 전망을 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뀔 거고요. 지금 25년 전망을 해봤자 가시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의미가 없고. 네, 다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업체들 중에서 성장폭이 제일 클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이가 시간적인 길이가 더 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서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마이크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마이크론은 그 반도체 후공정 외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얘네가 연결로는 그 상장사인 하나 머티리얼즈를 연결로 반영을 시켜요. 예. 그래서 별도 실적이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별도 영업이익이 아직 4분기가 안 나왔지만요. 네.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27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되면은 4분기 때도 3분기 대비해서 별도 영업이익이 QOQ로 한 20%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별도 영업이익은 작년에 277억이었지만 올해 별도 영업이익은 631억 원까지 굉장히 세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익 성장률이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건데 이 이유가 작년에 이 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비메모리 패키지 테스트 사업을 추가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장비 구매가 작년 말까지 진행이 되었고 올해 1월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받은 것들에 대한 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네. 작년 대비해서 추가적인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 사업이 애드업이 일부 1월부터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업황 이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올해 3분기 때부터 모바일형 패키징에서의 외주 비중이 증가하는 수혜를 하나마이크론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부터는 모바일형 메모리 패키징 비중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점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작년 11월에 SK 하이닉스와 2029년까지 반도체 후공정 턴키 협력 사업을 계약을 해서 공시를 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 예. 뭐 언제부터 시작인지에 대한 거는 공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의 지금 커버리지니까요. 저의 전망으로는 이게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초도 매출이 시작이 돼서요. 네. 하이닉스양 턴키 사업이 2025년까지 이제 1.1조 원 매출로 점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2025년도 아직은 좀 먼 미래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지금 하이닉스 후공정 턴키라는 거는 패키징부터 모듈까지 전반적인 후공정을 다 담당을 하는 건데 되게 비저빌리티가 높은 사업이다라 보여지고요. 2025년은 좀 먼 미래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1.1조라는 볼륨은 이 회사의 전체 별도 매출액이 올해 5,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볼륨이 2025년까지 점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물량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게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굉장히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올해는 호실적과 더불어서 캐펙스에 대한 모멘텀도 올해 우리는 구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아까 구조적으로 더해지는 그 성장 포인트가 올해 역시도 분기별 성장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하이닉스양 사업이 2025년까지 점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성장 룰로나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디가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훨씬 좋다. 확실히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 자회사인 하나 머티리얼즈 역시 이제 거래선 SI 파츠의 거래선 다변화와 네. 그리고 SIC 링이 적자였다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소폭 흑자로 돌았거든요.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이익 기여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올해 분기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후공정 외주 업체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그냥 하나만 또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간단하게. 아니요. 정말 짧게. 한 정말 30초. 짧게. 진짜 30초. 아 왜냐면 이 이슈가 정말 중요할 것 예. 같아요. 아까 물어봤어야지. 아니 너무 설명을 아무튼, 잘해주셔가지고 들어보죠. 테스나가 두산그룹이 인수했잖아요. 인수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그런 나온 거 기사가 아니에요? 어저께 나왔죠. 나왔고 네. 회사는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공시를 하나의 한 얘기도 상황이죠. 나오고 있고. 네. 네. 그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직 시간이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다만 이제 뭐 만약에 어디든지 인수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 업체가 인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언론적인 얘기인데 인수 전에는 사실은 업황이 좋아도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집행하기 사실 좀 만만치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든 간에 인수가 되면 이제 업황만큼 공격적으로 좀 캐펙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업황만큼은 해야 이제 그동안의 입지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수 전과 인수 후는 조금 다를 수 다를 있다라는 정도로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로 가는 게 뭐 더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뭐 결정이 되어 봐야 아는데 그렇죠. 일단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일단 공시가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근데 좀 어려웠는데 너무 집에 가서 그래도- 돌려보면서 다시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있는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